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8일 녹화하는 영정오토 일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그너의 난, 크리고진의 난, 그것 때문에 전 세계가 좀 난립니다만 그 외에 또 다른 중요한 뉴스들도 있으니까 일부에서는 다른 이야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뉴스가 하나 있었죠. 인도의 모디 총리가 미국을 이제 국빈 방문을 했습니다. 그 앞에 국빈 방문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었는데 여러분들 이제 주요 국가가 어떤 미국을 방문한다 이러면 전부 국빈으로 받아주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1년에 아마 3번 정도, 많아야 4번, 그런 정도. 또 어떤 경우에 전혀 받지 않는 경우도 있고, 가물에 콩나듯이 국빈 방문을 이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 이제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국빈 방문이 되겠네요. 그래서 인도란 나라가 워낙 이제 크고 앞으로 이런 사태가 계속 진행된다면은 중국을 대신해서 세계 공장이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제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아마 극진히 모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6월 22일 날 이제 가장 핵심적인 일들이 다 이루어졌는데 일단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결과 하나는 상당한 분야에서 인도하고 미국이 협력을 강화하게 됐다. 그런 게 이제 문서 형태로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인도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의 이제 핵심 기술 그런 걸 공유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인도는 중국과 경쟁 관계였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런 어떤 친형적 관계를 이용해서 미국을 꼬드기겠죠. 우리한테 뭔가 더 달라, 페어를 달라.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인도가 좀 밉더라도 그렇게 안 해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술, 우주, 방위협정 이런 데 아마 서명을 다 한 것 같고요. 정확하게 이제 문건이 몇 개인지는 아직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근데 그 중에 이제 상당히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 인도의 국방 체계, 군수 산업이 대개 러시아에 의존했다. 무려 70% 정도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 서방 무기로 대체하는 거는 상당히 구조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렇게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근데 지금 이제 러시아가 이번 전쟁을 통해서 무기 체계들 자체도 상당히 허접하다는 게 이제 만천에 드러났기 때문에 인도로서도 좀 곤혹스러울 겁니다. 국산화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서방제 무기로 좀 이제 부분적으로 대체를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인도도 이제 꽤 이제 과학기술이 발달한 나라이기 때문에 무기 같은 것도 자체 제작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아준이라는 이제 전차 같은 걸 국산 전차를 만들어 보기도 했는데 성능이 엉망이었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미국, 러시아 이런 나라와 겨눌 수준 아닌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 중국과 미국과의 디커플링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인도가 그 틈새를 이제 계속 파고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윈윈하는 문제가 하나 있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미국의 항모가 앞으로는 인도에서 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협정이 맺어졌습니다. 이 항모가 어느 나라 가서 수리를 한다는 거는 그 1급 정보가 다 빠져나갈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미 항모가 수리를 할 수 있는 것, 단순한 정박이 아니라 수리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시설을 갖춘 거는 전 세계 일본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로 일본을 믿는다는 이야기죠. 또 그만큼 수십 년 동안 미국이 신뢰관계에서, 일본 신뢰관계에서 미국을 그렇게 인정하도록 그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인 그 결과입니다. 그래서 미 항모가 이제 인도에 정박해서 수리를 할 수 있게 됐다. 그렇게 되면 미국으로서 편할 뿐 아니라 인도로서도 세계 최강 함대가 이제 자국을 들락거린다. 그다음 거기를 통해서 어떤 경제적 수익도 창출한다. 그다음에 이제 측면에서 기술 그런 측면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점을 생각하고 있겠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인도 전투기, 국산 전투기를 만들 모양입니다. 그런데 거기 엔진을 미국과 공동 개발을 하자. 그래서 이 엔진은 정말 이제 어느 항공기라든가 자동차라든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중국이 아무리 저게 군수산업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엔진은 러시아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제 군수산업의 특화인 러시아를 아직까지는 따라잡지 못하는 거죠. 껍데기는 만들 수 있으나. 그래서 인도도 이제 그와 마찬가지 상황인데 이번에 이제 미국과 엔진을 갖다 공동 제작한다. 이건 상당히 큰 이슈죠. 이런 걸 이번에 성사시켰기 때문에 미국이나 인도로서도 상당한 아마 이번 그 방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서로가 얻은 게 많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 부분을 보자면은 인도 기업들이 제일 큰 게 타타 그룹이라는 겁니다. 그게 한 20억 불, 여러 가지 복수의 기업들이 미국에 20억 불 정도에 이제 투자를 하겠다 이런 게 발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굉장히 애매모호한 놈이 있죠. 테슬라 사장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 이 친구 정말 천방지축인데 중국 가가지고 무슨 디커플링 하는 거는 자살행위다, 말도 안 되는 바보짓이다 이런 이야기 하면서 시진핑의 어떤 기분을 좀 좋게 한다든지 이런 짓거리를 좀 했습니다만, 또 인도에 또 공장을 설치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중국에서 그런 거대 공장을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전략적으로, 안보적으로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는 걸 아마 본인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차하면은 인도에도 공장을 설치해서 약간의 그 포트폴리오에 안전을 기하겠다 이런 생각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 아무래도 인도의 모디가 미국 간 거는 가장 이제 촉각을 곤두세웠던 거는 중국인데, 아마 존 커비한테 이랬던 모양입니다. 백악관 존 커비한테 기자들이 이게 뭐 중국을 압박하는 거냐 이랬더니 근데 중국에 대한 압박 메시지가 아니다. 인도가 미국에 오는 거는 양국 간의 윈윈 전략을 위해서 오는 거지 뭐 다른 의도는 없다라고 하는데, 이 바이든이나 이제 그 밑에 행정부에 있는 이 미국의 현재 관료들 뭔가 어떤 사실은 그렇게 정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자들이 좀 애매한 질문을 해오면은 막 너가 알아서 써라든지 그렇게 답해도 되는 겁니다. 그걸 기자들이 어떤 물어보는 건 자기들의 권리나 그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줄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이나 존 컵이나 그 외에 뭐 블링컨도 뭐 크게 뭐 대동소이합니다만, 이런 외부의 지지가 들어왔을 때 너무 정확한 답변을 내놓으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스가 뭐 노가 이걸 너무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한다든지. 그래서 이런 건 좀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 존 커비 같은 경우에도 이건 뭐 중국이 뭐 겨냥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데, 중국 겨냥한 게 맞죠? 왜 아니에요? 이런 게 이렇게 부정한다고 해서 그걸 고지고대로 들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건 이제 말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간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이제 뭐 우방이라보다는 좋은 관계 유지하고 있는 인도, 터키 이런 나라들, 보면 좀 이상한 구석이 있죠. 터키 같은 데는 나토임에도 불구하고 뭐 러시아제 무기를 산다든지 S-400 미사일 시스템을 구입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번 전쟁에서도 나토의 회원국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중간에서 중지를 선 듯한 이런 이상한 입장들. 그 다음 인도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쿼드에도 들어있고 아마 그 정치 시스템 자체가 자유민주주의와 가장 유사한 그런 체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는 또 이제 권위주의 국가들의 총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상하이 기구 이런 데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에 대해서 뭐 그냥 러시아의 이제 그 어떤 지하적 의존이라든가 그다음에 군수산업 의존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이번 전쟁이 났을 때도 대놓고 러시아를 규탄하지를 않죠. 그래서 이런 애매한 입장을 취하는 게 미국을 위시한 서방으로서는 굉장히 못마땅할 겁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인도하고 터키를 계속 붙잡아 두느냐? 자, 간단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얘들을 여러 가지 조건에서 한 대여섯 개가 마음에 안 들다고 해서 이런 국가들을 내치게 된다면은 이런 국가들은 중국이나 러시아에 붙어버리죠.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의 맹방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걸 내치게 되면 우리의 적이 될 가능성이 있는 나라들, 이런 나라들은 계속해서 이제 그냥 데리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터키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지도를 펴놓고 보시면은 막 기가 막히는 지정학적 조건이거든요. 보스포러스 해협을 딱 막고 있으면 러시아 함대가 지나가지도 못하고, 동서양의 중간, 그 다음에 기독교 문명과 이슬람 문명의 경계, 나토와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구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경계, 뭘 보더라도 경계구에 해당하는 그런 중요한 이제 입지를 가지고 있는 게 터키이기 때문에 이런 나라를 만약에 서구의 적으로 돌린다든가 굉장히 이제 갈등을 초래하는 그런 이상한 국면을 맞게 되면은 이 나라 관리하기 굉장히 힘들죠. 그 주변에 이제 적대 국가들이 침투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나중에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지금 다소 얘들이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도 계속 데리고 있는 이유, 계속해서 그냥 이렇게 끌고 가는 이유는 그런 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을 갖다가 견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맹방들이 필요한데 그 중에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게 인도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하고 일본이 짜고 인도를 계속해서 이제 인게이지 했던 겁니다. 그래 들여가지고 이제 같이 우리 우방이다. 중국을 견제하자. 중국을 견제한 대신에 우리는 이러이러한 페이버를 너한테 주겠다. 뭐 이렇게 이제 공개된 것도 있고 이제 공개되지 않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면 인도와 터키를 이런 애매한 나라들을 끌고 가느냐 하는 것은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세기에서 21세기로 들어오기 전에 서구에서 이런 우려들을 했습니다. 소위 그 Emerging Seven이라는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G7, 그룹 7, 현재 이제 세계 체제를 지배하고 있는 서방 선진국 7개국 말고 여기에 도전한 Emerging 7, 그 7개 나라라는 거는 이제 러시아, 중국,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멕시코, 터키 이런 나라들입니다. 이런 나라들은 종교라든가 정치 시스템, 사회 경제 구조 뭔가 하나 합일점도 없고 공통된 그런 부분이 없죠. 그런데 이 나라들이 앞으로는 잘못하다가는 전 세계 GDP의 절반을 넘어설지도 모른다. 이런 우려 때문에 이런 나라들, 이런 이제 군위주의 국가들, 그 다음에 과거에 이제 공산 진영이 있었던 국가들, 이런 나라들의 GDP 규모를 통해서 전 세계를 장악하게 될 경우에, 그러면 이제 서구의 이론적 지배 구조는 무너지게 된다. 그래서 이미 한 20년, 30년간
굉장히 이제 우려 섞인 그런 어떤 문명사적인 논쟁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뭐 그 브릭스라든가 이런 것도 아직 뭐 죽었다 살아났다 다시 좀 이렇게 요요 현상이 많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이 7개 국가들 이제 굉장히 애매한 나라들이죠. 어떤 거는 미국과 서방이 적국이기도 하고, 어떤 거는 부분적으로 우방이기도 하고, 어떤 건 이도저도 아닌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이제 색깔이 바뀌는 브라질 같은 경우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이제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야 그럴 대상이다, 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7월 달에 리투아니아에서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 문제가 다시 이제 화두에 오르고 있는데, 최근에 나토가 장기적으로 이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을 검토하기 위해서 기존에는 위원회라는 걸 뒀습니다. 커미티. 근데 그걸 갖다가 이사회, 카운슬이라는 걸로 바꿔서 격상시켜서 논의를 하겠다라고 나온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소개만 해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히 그렇게 제가 스타디한 바가 없기 때문에, 뭐 언론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위원회에서 이사회가 되면은 나토 가입이 좀 더 이제 속도를 받을 수 있다, 좀 더 촉진될 수 있다, 막 그런 어떤 평가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이제 웃기는 게,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바이든이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하는 데 있어서 다른 특징이 없다, 가입 기준을 완화한다든가 그런 조치는 없을 거다, 또 이런 말을 했거든요. 지금까지 그렇게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놓고 외교 무대에서 이런 발언을 하면 안 되죠. 설사 그런 게 미국의 방침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정확하게 밝히는 게 아닙니다. 알아서 해석하라는 식으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가 나토가 규정한 요건을 맞춘다면은 가입하는데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하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난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정확한 답변을 하려는 거. 그리고 그 답변이 계속 지켜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바이든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또 뭐 이렇게 앞에는 언급을 갖다가 그 회피하는, 또는 이제 완전 변경하는, 그다음에 완전 파기해버리고 마는 그런 이제 결과들이 지금까지 수십 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정확하게 말을 하려고 하면 나중에 이제 신뢰도가 떨어지죠. 프랑스의 마크롱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난번에 중국 갔다가 요걸 이제 호되게 얻어먹었죠. 그래서 별로 이제 반응이 좋지 않으니까 다시 러시아를 싸자고 욕을 한다는 둥, 지금까지 러시아하고 잘 지내다가 얘들 보면 지금 이제 서방 세계의 그 소위 주요 수장들, 얘들이나 거기 살고 있는 국민들 한국하고 별 다를 바 없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보다 좀 더 이렇게 민도가 높거나 경제 규모라든가 교육 수준, 문명의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는 나라들도 요즘 하는 꼬라지들 보면은 이거 정말 한국 정부와 한국민들 욕할 거는 못 된다, 이것들 다 마찬가지다 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일관성도 없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옛날에 차라리 냉전 시대라든가 냉전이 끝난 직후에는 각국 외교 수장들의 입이 이렇게 가볍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입이 가벼워졌다는 걸 느끼게 되는 거죠. 이게 아마 인터넷이나 뭐 이런 것에 영향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마크롱이 이제 어떤 식으로 얘기했냐면, 사실은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에 이제 굉장히 중립적이고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었는데, 6월 12일 날 조금 시일이 좀 지났습니다. 가까운 장래의 나토 가입을 전망에 대해서 우크라이나가 정확히 밝힌다면은 우크라이나의 안전 보장은 가능해질 거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했고, 나토란 말을, 나토 가입을 뭐 지지한다든가 이런 표현은 아닙니다만, 지금까지 했던 프랑스 마크롱의 발언 수요로서는 가장 긍정적인 그런 거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는 나토 가입을 이제 좀 더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는 이제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모든 사람들의 이제 여망인데, 6월 21일에서 22일 그 사이에 영국 런던에서 우크라이나 이제 부흥회의가 개최됐습니다. 어차피 이제 러시아는 전쟁이 질 거라는 전제하에, 일단은 이제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제 복구 사업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상당히 60개국 이상이 참여해서 상당히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는데, 일단 여기에서 미국하고 EU는 우크라이나 부흥을 위해서 추가로 자금援助를 하겠다, 뭐 정확한 규모,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그렇게 전향적인 자세를 취했고, 살상 무기를 지원할 수 없다는 일본이 우크라이나 일본 경제부흥 추진 회의를 갖다가 양자적으로 개최한 이런 데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제 어차피 일본이나 우리나 살상 무기 안 주려고 저렇게 때를 썼는데, 그러려면 차라리 일본처럼 그럼 전후 복구 사업이라든가 인도적 지원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협조하겠다라고 더 치고 나가서야 되지 않냐. 근데 오히려 법적 제도적으로 이렇게 이런 그 살상 무기를 지원하는 거, 군대를 보내는 거, 무기를 지원하는 거가 더 법적으로 어려운 일본에서 이런 식으로 차고 나온다면은 우리는 가장 뒤처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정부가 좀 잘못한 게 아닌가. 어차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무기를 지원하는 게 어렵다면은 그럼 이런 쪽부터 먼저 차고 나갔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서방 선진국, 우리도 서방에 포함됩니다. 형식적으로는. 중에서는 한국이 가장 소극적인,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 소극적인 그런 나라가 되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게 낙인을 찍을 겁니다.
그러고 나면 나중에 부흥 사업 같은 하는데, 건설 사업 하는데 수주받을 가능성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제 나중에 좀 대접을 받으려면 지금 희생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좀 지금 한국 정부의 어떤 태도가 굉장히 미적지근한 게 아닌가 막 그렇게 지금 생각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 그 다음에 7월에 있을 나토 정상회의 이런 데 따라서 우크라이나의 어떤 지원 사업이 조금 더 구체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박은호 상황 좀 보겠는데요. 대표님이 우크라이나 사태는 그간에 이제 거의 저한테만 이제 떠맡기고 별로 말씀을 안 하시다가 굉장히 중요한 국민이 형성됐기 때문에 그저께인가요? 무려 3건을 했죠. 5곡지 중에. 그리고 어제도 이제 2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되풀이하지 않겠는데 이 박은호 지금 하고 나서 그 사건 있고 나서 이제 48시간 만에 두 사람이 똑같이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게 푸틴은 좀 웃기는 게 처음에는 무슨 뭐 여러 군데 전화해가지고 뭐 도망갈 길을 찾다가 루카셴코한테 좀 해달라고 이야기한 것 같은데 두 번째 나타나가지고는 자기의 독단적인 결정에서 이렇게 처리했다 또 이딴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냥 이게 좀 웃기는 이야기죠. 이미 찌질한 모습 보였는데 이제는 뭐 루카셴코 도움이 아니고 지가 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겁니다. 그냥 거기에 이제 발끈 화를 내는 이제 프리고진이 또 이제 방송을 내보냈는데 이번에 좀 희한한 거는 영상이 없습니다. 음성 메시지만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진위업으로 놓고도 지금 문제가 많은데 여하간 그 내용 자체는 그 이전에 어떤 프리고진이 이야기한 메시지하고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메시지 자체가 뭐 거짓된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데 문제는 형식이 좀 이상하다는 거죠. 근데 제가 하나 좀 이상한 거는 푸틴이 2번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여전히 프리고진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그너 그룹이 마치 이제 애국자들이다. 대다수는 국가를 위해서 싸웠다. 이딴 식으로 하면서 이제 프리고진하고 나머지 바그너 그룹을 갈라치기 하는 그런 입장을 표현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저는 이 프리고진 이 사람도 이상한 게 사태가 이 정도 왔으면은 보로네즈 구역에서 헬기들이 공격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공하기로 7대를 격추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13명의 이제 공군 조종사들이 사망했다든지 유혈 사태가 났습니다. 그런데 회군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방송을 내보내면서 푸틴에 대해서 직접적 공격을 또 하지 않거든요. 여전히 쇼이구에 대해서. 쇼이구 국방부 장관이 지가 원수가 되기 위해서, 육군 원수가 되기 위해서 푸틴을 꼬드겨서 전쟁을 일으켰다.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푸틴하고 이 자식도 짜고 치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상식적으로 그런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그건 지금까지만 그래 신빙성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그냥 둘 다 찌질이들이 아닌가. 굉장히 마초 기질이 있는 놈처럼 누가 러시아의 가장 마초 기질 남반인가 남바통과 싸우는 척 하다가 막판에 왜 이렇게 찌질하게 돌아서는지 이것도 좀 굉장히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이것도 정말. 그래서 지금 현재 여전히 살아있는 건 확실하고 여러 가지 지금 너무나 이게 페이크 뉴스를 난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굉장히 조심스럽게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님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이제 남의 뉴스 퍼가지고 여기다 여기지고 옮기하지 마시고 우리 쪽에서 하는 뉴스도 너무 딴 데 가서 그렇게 막 이게 저급하게 선전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사태가 진전되고 나면은 옥석이 가려지는 법이니까. 근데 이제 한 가지 재미있는 현상은 이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소위 이제 박은혜의 난, 프리고진의 난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아무도 종료됐습니다. 아무도 진압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푸틴이 찌질한 게 이거 박은혜급으로 완전히 족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족치했다가 지한테 무슨 큰 화가 닥칠지 모른다. 그 다음에 얼마나 웃음 이야기를 했냐면은 이걸 마치 1917년 레닌이 했던 그 10월 혁명 그 이전에 했던 그 군인들과 농민들의 동요 이런 게 빗대 이야기했거든요. 그때 어땠습니까? 그 혁명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푸틴의 실수죠. 그 당시 1917년에 거사를 한 그 볼셰비키들하고 군인들 그게 지금 바그너 그룹하고 똑같은 놈들이 들어가 이야기를 해버리면은 그 사람이 성공하면 어떡할 건데. 이거는 이제 푸틴의 말 실수죠. 녹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실수가 나왔다는 게 좀 웃긴 이야기입니다. 근데 한 보름 전만 하더라도, 박은호의 지지, 그러니까 다음 대선에 나왔을 때 박은호의 지지는 몇 프로냐? 기껏해 4%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푸틴이 한 40% 정도 되고, 여전히 1위고. 그런데 지금 이번에 이게 돌변했습니다. 무려 이제 지지율이 20%에서 25%로 올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푸틴에 대해서 아무도 이제 비판을 하지 않았는데 일단은 야간 좋든 그러든 바그너 그룹이 프리고진이 푸틴과 푸틴 정권에서 대놓고 선수를 했다는 거 그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중립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도 지지를 표명했다라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조사에서 가장 신뢰받는 정치가 5위에 등극하는 그런 센세이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찌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선에 내년 3월 대선에 뭐 나가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한번 겨뤄볼 만하다. 앞으로 사태가 또 어떻게 진전될지. 물론 이놈도 뭐 깡패에 다름없죠. 그러니까 이 어느 정도 이제 권력의 좌에 가까이 오기 전까지는 사기 행각, 그다음에 뭐 폭행 이런 거로 이제 깜빵에 들락거렸던 사람인데 핫도그도 팔고 뭐 소시지 가공 회사도 하고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입지적인 인물이죠. 대단한 놈입니다. 하여튼. 근데 하여튼 이 지금 현재 살아있느냐 죽어 있느냐 그거 가지고 하도 이제 문제도 많고 하는데 분명히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거는 확실한데 여하간 어느 정도까지는 그렇게 완벽하게 자유스럽지도 못하다. 뭐 이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바그너 그룹이 그러면은 러시아로서는 이걸 갖다 완전히 국방부 산하로 이제 잡아 넣어가지고 흡수 통일시켰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안 들어가려고 그러죠. 월등히 바그너 그룹의 병사로 있으면 대우가 좋은데. 근데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조직인 게 러시아 국내뿐만이 아닙니다. 이게 2016년부터 지금까지 지금 오늘 이제 2023년이죠. 우리 전 세계 29개국에서 어떤 이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바그너 그룹이. 그러니까 이게 말리라든가 그 다음에 심지어 뭐 코모로라든가 그 다음에 뭐 여러 군데 아프리카 그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아마 이런 이권 사업을 가지고 있고 시리아의 석유 채굴권 같은 것도 아마 러시아 정부하고 같이 들어갔다가 그 중에 아마 지분을 25% 갖는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나라들 뭐 금거 수단이라든가 그런 금광 뭐 다이아몬드 채굴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확한 통계가 나오지 않습니다만 어마어마한 역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를 떠난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아프리카에서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어마어마한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러시아로서도 함부로 이제 다룰 수가 없는 언제 다시 한번 내란을 또 일으킬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뉴스에 따르면 이거 완전 100% 확인이 전혀 안 된 뉴스인데 벨라루스로 갔다.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두 번째 방송하면서 푸틴 이런 이야기를 했죠. 너가 이게 러시아에 남든지 벨라루스 가도 좋다. 일본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확인이 안 된 뉴스가 타전되냐면은 지금 벨라루스에 8,000명에 달하는 바그너 그룹의 용병들을 갖다가 이게 기숙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지금 만들고 있다. 근데 이게 전혀 확인 안 된 사실입니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신빙성이 없는 거는 정확하게 지금부터 3년 전에 2020년 7월 달에 루카셴코의 벨라루스에서 바그너 그룹이 이게 쿠데타 내지를 루카셴코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33명이 구속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벨라루스에도 이제 그 바그너 그룹의 용병들이 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러시아로서도 감당이 안 되는 이런 폭력 집단들을 갖다가 루카셴코가 지가 택고 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건 별 신빙성이 없는 이야기인데 또 서로 어떤 그 재미난 뉴스를 만들어내는 데서는 지금 전술핵 미사일을 갖다가 벨라루스를 배치하는데 그 바로 옆에 바그너 그룹 용병 집단의 소가 정해질지 모른다. 뭐 이런 뉴스들이 나돌고 있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거 전혀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완벽한 페이크 뉴스인지라고도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일단 지금 정보 통해에 하면 정확하게 이렇게 확인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이런 사실은 너무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벨라루스를 갔는지 안 갔는지 뭐 비행기가 무슨 그 갔다는 둥 그래서 무슨 위치 추적 장치를 통해서 확인을 했다는 둥 하는 뉴스도 나옵니다만 그 어떤 영상들도 없습니다. 타랍에서 프리고진이 벨라루스에 내린다든지 이런 사진도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는 좀 더 조심스럽게 지금까지 나오던 뉴스를 좀 객관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신중한 태도를 취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당부드리고 일부 방송 이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서른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 브랜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우라무늬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 싼 말리 비 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빨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 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카바우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카바우스 700 나의 소유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많아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통통 저 푸른 조원이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산사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 집 내 미래 내 꿈 희망 퀸살아나는 집 우리의 미래 혁명 21 Revolution 21. 카바우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카바우스 700 나의 소유주 Revolution 21. 카바우스 700 너도 소유주 Revolution 21. Yeah 카바우스 700 너의 소유주 Revolution Yeah 21. 카바우스 700 나도 소유주